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빛.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3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섹션 준비하셨는데요. 네,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오셨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학군이 소위 ROTC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ROTC 이거 시험 본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ROTC 옷을 입고 수업도 들어오고 뭐 선후배들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네, 그런 모습 많이 봤었어요. 꼭 둘이 같이 다니는 그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혼자 가면 안 되나 보죠? 혼자 가면 맞나요? 모르겠어요. 꼭 둘이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쪽 출신은 아니고 예. 제 친구들 중에 있긴 있었는데 항상 둘이 다니더라고요. 육사 출신인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이죠. 그리고 공군 출신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원인철,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수뇌부가 돼서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된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군 요직에 육사 독점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국방부가 그제 이러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대장급 5명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육군 참모총장에 낙점된 분이 바로 ROTC 23기인 남영신 내정자입니다. 학군장교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에 발탁된 건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육사 1기가 첫 참모총장이 된 1969년 이후 51년 내리 육사 출신이 참모총장을 독식을 해왔는데 남 내정자의 등장으로 그 기록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51년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것조차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대단하죠. 뭐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지들이 육사를 나왔으니 뭐 당연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육사 의존도 약화 기조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출신보다는 능력을 보겠다.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이죠. 그동안은 능력보다는 출신을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들도 죄다 육사 출신이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게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송영무 전 장관, 이분은 해군 출신이고요. 정경두 전 장관도 공군 출신이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때도 육사 쪽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물론 최근에 했지만 서욱 장관은 육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원인철 합참의장 내정자가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합참과 육참 두 요직이 모두 비육사 출신이다. 이러한 새로운 룰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된 거죠. 남 내정자, 근데 서장관과 임관 동기라고 하네요.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동기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서열상으로 보면 장관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게 동기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역시 깨졌습니다. 다만 서 장관이 육참 총장일 때 지상작전사령관이 남 내정자였기 때문에 이미 서로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남 내정자는요 제3사단장 육군 특수전 사령관 군사안보지원 사령관을 역임해 왔대요. 그러니까 국방부라든지 합참에서 경력을 쌓은 분이 아니라 필드에서 활약해 오신 분입니다. 야전군의 목소리를 국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임자다. 이게 발탁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군과 관련한 인사나 개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죠. 근데 그동안 군이 어떤 인사와 개혁 정책을 해왔는지는 압니다. 오로지 육사,
오로지 현상 유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군납비리도 자주 일어나고 전투력이 형편없네 이런 부정적 인식도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군대가 지금 옥상옥 형태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필드에서 뛸 싸움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보다는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군 자리만 그냥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군 개혁을 하면서 장군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기조에서 비육사 출신들을 많이 중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군 내에서 또 꼴통 조직들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뭐 반발을 한다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군들, 그러니까 별 다신 분들이 지금 만약에 총을 쏘면 관역에 제대로 맞출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중간에 맞추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장군은 전략을 세우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지 총 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군인의 기본은 총 쏘기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나요. 정확한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장군들도 1년에 한 번씩 체력 테스트를 받는데요. 네. 그런데 그 체력 테스트의 기준을 높이니까 장군들이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왜 장군들까지 이렇게 빡세게 돌리느냐. 그런데 그 장군들의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력 테스트 기준을 낮춰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배 나온 장군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체력 테스트 1년마다 받아야 돼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체력 훈련도 하고 뜀뛰기도 했던 장군들이 기준 낮춰주니까 못하러 뜁니까? 밑에 애들 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배 나온 장군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짬밥을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짬밥은 어지간히 먹어서 배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별들은 짬밥을 안 먹는다는 소리잖아. 별들은 다른 식당에서 먹죠. 장교 식당.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뭐 밖에 나가서 먹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식당에서 먹는 것 같아. 그런가요? 아무튼 제 친구가 예전에 장교 식당 취사병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인 병들이 먹는 식당이랑은 좀 다르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긴 한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있는 식당에 별이 와서 먹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있기야 있죠. 카메라 있을 때. 카메라 있을 때. 그렇죠. TV나 아니면 기자들, 사진 기자 있을 때는 와서 먹죠. 그게 아마 뭐 사단장 이런 양반일 텐데 가까운 데로만 가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아무튼 그래도 군인인데 배 나온 군인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근 감독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판에서 장군이면은 감독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김성근 감독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지옥의 펑고. 그렇죠. 근데 20대 어린 선수들도 쓰러지게 만드는 그 지옥의 펑고를 김성근 감독이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선수 학대네 어쩌네 이런 비난도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 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구 감독 얘기하다 보니까 배나온 감독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거 어찌하죠? 김동엽 감독? 그분은 너무 오래 갔고 멀리 갔고 최근에? 최근에도 있고 얼마 전까지도 계셨었죠? 누구요? 김웅룡 감독. 김웅룡 감독? 배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분은 워낙 고령이라서 그런 걸로.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꿈쩍 안 하기로 유명한 군에서도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어떤 변화가 불고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또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비싼 연예인 광고, 수수료 높은 홈쇼핑 판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없어서 못 파는 비타민이 있대요. 광고를 하지 않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요? 그럼요. 비싼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재구매와 입소문으로 판매가 잘 되거든요. 이름이 뭔데요? 브리오 비타민. 무늬만 비타민이 아니고 차별화된 성분과 함량으로 꽉꽉 채운 비타민이에요. 요즘 다들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영양제 한두 개씩은 드시잖아요. 이왕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브리오 비타민과 꼭 비교해 보세요. 광고를 안 한다면서 경불진에는 왜 광고를 한대요? 브리오 비타민에서 소중한 경불진을 지키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연락해 오셨거든요. 경불진 애청자분들이 브리오 비타민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경불진에도 큰 힘으로 돌아오겠네요. 녹색 검색창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찾아주세요. 경불진에서 듣고 주문한다고 메모 남기시면 브리오 천연 유래 성분 치약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넥센 타이어. 예, 키움 전 넥센. 그 당시에 이름을 많이 알렸었죠. 그러니까요. 네이밍 스폰서 해가지고 이름도 많이 알리고 좋았는데 이번에도 계속 했었으면 요즘 예. 키움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키움 증권이 잘 나가서 이렇게 개미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나? 뭐 예. 그런 이유도 있죠. 키움이 이제는 거래량으로는 1위라는 뭐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넥센은 타이어 업계 막내예요. 막내. 근데 일본의 브리지스톤. 이 브리지스톤은 일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일본 브리지스톤 중앙연구소장을 지낸 모리타 고이치, 이분을 미래기술 비즈니스 그룹 장으로 영입을 한 게 7월 말입니다. 그 브리지스톤 매출 생산량 세계 1위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모리타 신임 그룹장이 1986년에 브리지스톤에 입사해서 30년을 계셨더라고요. 어이고. 근데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변성 폴리머를 이용한 재료 나노 기술 제어, 타이어 개발이라는 논문과 특허로 일본의 문부과학 대신 표창 과학기술상을 수상을 한 적도 있는 학자인지 경영인인지 애매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실력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넥센이 작년에도 포르쉐 타이어 개발 총괄 책임자 출신의 마이클 하우프트를 프리미엄 OE, 이게 OE가 이제 신차용 타이어라는 뜻인데, 이 분야 비즈니스 섹터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때 넥센 측은요, 모리타 그룹장 영입을 계기로 미래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가 중시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짱을 먹겠어 라고 계획을 밝혔거든요. 오호. 이때만 해도 막내다운 그런 순수함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에 넥센이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시 프로야구단 후원을 한대요. 키움이 양보를 안 해가지고요. 아이고. 야구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 카누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누요? 이 공유가 광고하는 카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 배 비슷한 카누 이것도 아닌 거죠? 거기에서 왠지 발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카누도 보면은 한두 사람이 이 짝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 짝대기요?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전기차도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처럼 여유를 가지고서 짝대기 노를 젓듯이 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런 아날로그 컨셉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카누 스타트업, 여기에다가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카누가 미국 회사인데 차 실내를 극대화한 미래형 디자인으로 업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을 아마 보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차가 차같이 안 생겼어. 그러면 진짜 카누 같이 생긴 건가요? 케이블카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케이블카. 예. 네모난 것이 약간 길쭉한, 진짜 바퀴만 달면 케이블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형태인데, 예전에 한때 인기 있었던 폭스바겐의 그 미니버스, 네.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예. 비슷합니다. 스케이트보드, 이 플랫폼 이름이래요. 스케이트보드. 예,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아날로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플랫폼 이름 자체도 이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전기 구동 장치를 차체 하부에 설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작년 처음 공개한 첫 모델 카누 2년 뒤에 선보인다고 해요. 이건 니콜라처럼 이 사기를 벌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차이는 넥센의 올 시즌 프리미엄 SUV 타이어 로디안 GTX를 전기차용으로 개발한 로디안 GTX
2부가 장착이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타이어도 전기차용을 따로 만든다는 거. 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겠죠. 기존의 전기차, 뭐 제가 전수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기존에 쓰던 타이어를 그대로 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차이가 또 있다고 하네요. 원래 쓰던 거랑 전기차용으로 나온 거랑 타이어의 안전성, 내구성, 그리고 저소음, 이런 차세대 전기차에 필요한 요소, 넥센의 전기차용 타이어에는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설명인데 전기차들이 그거 강조하잖아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도 몰라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공적인 엔진음을 낼 수 있도록 버튼을 달았다. 근데 그거는 차 얘기고 타이어는 시끄러웠던 거야. 그동안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났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피했어. 근데 전기차용 타이어를 달면 정말로 조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스케이트 타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모든가 플랫폼 이름이 이렇게 넥센, 막내인 줄만 알았던 넥센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했다는 거. 마침내 미국에서 이 노력을 알아주고 계약을 했다는 거. 아,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주 서귀포시, 여기에 하예동이란 동네가 있대요. 근데 감귤원이 있는 곳인데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서 출하하려는 몇몇 농장주들이 계셨나 봐. 아, 근데 저희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엄청 셔, 귤이. 그래서 제주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지난 20일부터인데요, 농장에다가 드론을 띄웠대. 그래서 이 감귤을 조기 수확하는, 이거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수확을 해버리는 그런 감귤원을 발견한 뒤에 감귤 유통지원 단속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보해요. 그래서 당도가 8브릭스 미만인 경우 적발을 한다고 합니다. 현장 컨테이너에는 1톤가량의 비상품 감귤이 담겨 있었는데 시는 감귤 수확을 즉시 중지시키고 현장에서 수확한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을 드론을 활용한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 불법 주행하는 분들 종종 계시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요것도 언제부턴가는 이 드론이 적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헬리콥터로 적발했었는데 이 헬리콥터는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드론이 위에 있으면 잘 안 들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되신 분들, 작년에 적발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속도로에 있던 드론이 제주의 감귤 농장으로 뜬 건데 올해부터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요, 감귤 수확 전에 당도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을 받고 출하해야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이 대형 마트에서 귤을 사면은 대부분 달았던 기억이 나긴 해요.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극조생 감귤의 상품 당도 기준을 정하고 사전검사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인에 대해 과태료와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귤이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것부터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일부 농장주들의 이 과욕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왔고, 또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제주 어디 농장 거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너무 써, 이제 앞으로 거기 거 안 사 먹을 거야. 그러면 다른 분들께도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아예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다는 거. 앞으로는 귤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돼지로 은행빚을 낸다. 이게 가능할까요? 돼지를 은행에 맡기는 건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중국에서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원래부터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사랑했었잖아요. 근데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하면서 아직도 열병 확산 전 대비 가격이 2배라고 해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한대. 무엇보다 돼지고기 가격이 더블이 되면서 중국
인민들이 정부를 향한 원망도 더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정부도 야 이러다 밀란이 일어나겠다. 돼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사육 농가에 더 많은 돈을 빌려줘라 라고 해서 돼지를 담보로 은행빚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아하. 아니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뭐 소를 맡기고 뭐 대학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은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 얘기겠군요. 맞습니다. 이 소, 돼지가 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일종의 금융 매개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이죠. 하지만 금융도 그렇고 일반 산업도 그렇고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원하는 담보와 상품 가치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돼지나 소가 예전과는 달리 그다지 담보로서의 가치, 상품성이 떨어졌던 거죠. 무엇보다 아파트나 건물과 달리 얘네들은 가치를 제대로 매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계절마다 매매가가 달라지는 것은 기본이죠. 행여나 전염병이라도 돌면 자산 가치는 순삭. 순삭. 그렇죠. 우리나라도 돼지열병 돌 때 이 돼지들을 다 살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외부 환경이 너무 좋아. 전염병도 없고 사료값도 싸고 항생제 가격도 싸. 그러면 번식이 또 늘어나가지고 개체수가 폭발합니다. 그러면 돼지 가격이 급락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담보 가치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무자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의 채권액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돼지나 소는 경매하거나 압류하는 것 자체가 이 가능하겠습니까? 은행에서 소, 돼지 경매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사를 은행에다 네. 만들 수도 없고요. 만약에 나 저 시골 출신이요 해가지고 그분이 압류를 했어. 그럼 그분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돼지 사료랑 똥 치울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환경 이슈도 돼지값 상승에 큰 몫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요 중국 정부가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 인근에 있는 축사들을 대거 없앴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잖아요. 예. 원래 이거 분뇨 처리 시설 만들어 놓고 이 분뇨를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하천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네. 가끔 처리 시설 꺼버린다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돼지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서 가격이 오른 탓도 있다. 근데 요즘은 중국도요 이제 선진국을 향해서 점프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천주의가 아니더라도 축사를 지을 때 문턱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렇군요. 아니 국내에서도요 요 분뇨 처리 시설 제대로 가동을 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귤 감시하던 드론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예, 왜냐하면 분뇨 처리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 연기가 나오잖아요. 네. 드론이 그 위에 떠 있다가 연기가 안 나오면 이거 끈 거다. 바로 그 관제실에 알려주게 뭐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죠, 그것도. 오호. 중국의 돼지로 빚내기 사업 인류의 오래전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가 잠깐 뜸해진 건데 2020년 다시 N차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PD님은 공룡을 좋아하시나요? 공룡은 우리 아들이 예. 유치원 때까지만 좋아했죠. 아. 보통 다 그렇더라고요. 유치원 때까지는 좋아하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왜 이렇게 공룡에 관심이 싹 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보통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한때 공룡의 주 서식처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박이. 그러니까 전박이 공룡 뭐였는데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예, 그거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예. 백악기 시대에 한반도가 공룡의 주 서식처였어요. 2003년 전남 보성 이 녹차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와우 공룡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공룡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녹차를 먹었으니까. 그때 녹차가 있었을라나? 있었겠죠. 녹차 먹은 돼지는 봤는데. 녹차 먹는 공룡이니까 이게 전 세계에 다른 데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학계에서도요. 이건 최초니까 이름도 한국에서 알아서 지어. 그래가지고 이름이요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무슨
보일러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아마 점박이 아니었나요? 점박이랑 다른 거였나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특히 최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공룡도 우리가 최초가 있었다. 굉장히 뿌듯한 사실인데 한국조폐공사가요. 이 보성 엔시스를 기념을 해가지고 이틀 전에 한반도 공룡 시리즈 기념 메달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메달.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기념 주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하.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탄생한 메달은요, 황금빛 공룡 알을 입체형으로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메달과 결합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 발굴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주화 안에 알이 끼어 있고 이 알을 빼낼 수가 있어. 어이구.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공룡알 안쪽에는 공룡뼈 화석을 정교하게 새겨놨습니다. 아하. 메달 앞면에는요, 보성 엔시스의 복원된 모습도 섬세하게 표현이 돼 있고요. 뒷면에는 공룡의 실루엣과 학명,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영문 명칭 이런 거를 문자로 새겨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게 탐이 나더라고. 이 주화는 시간이 지나면 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공룡을 좋아했다가 지금은 좀 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옛 생각도 나게 할 겸 요거 한번 사줄까 해서 가격을 봤더니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은 버전, 동 버전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은은 메달 중량이 379g, 알 중량이 38g. 그러니까 400g 정도 되는 거죠. 118만 8천 원. 좀 많이 비싼데요. 예. 근데 동은 49,500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일단 1차로 1000개씩 판매가 되는데 다음 달 8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공룡이 또 있더라고. 두 마리가 더 있습니다. 해남 이쿠누스 우황리 엔시스. 여기는 해남의 우황리라는 마을이겠죠. 여기서는 우황청심원 먹었겠죠. 예. 그리고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아, 여기는 화성인가 봐. 그렇죠. 여기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예. 케라톱, 케토톱. 케토톱 비슷한 예. 파스를 붙인. 예. 케라톱스라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공룡이. 그래서 얘네 두 마리들도 한반도 공룡 기념 메달 시리즈로 차후 나온다고 합니다. 조폐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기 때문에 수익에 크게 민감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게 명박 때부턴가 공사도 흑자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고 이후 대부분의 공사들이 나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운영 중이죠. 그런데 조폐공사는 사업 확장 범위가 애초에 한계가 너무 커. 그러겠죠. 다른 공사면 이것저것 뭐 융통성을 드러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조폐공사잖아요. 확장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룡주화라는 아주 신박한 아이템을 개발을 한 거죠. 기존의 조폐공사가 돈만 만든 건 아닙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붐이 일면서 이 분야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들 상품의 경우에는 워낙 동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진품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디자인이라든지 제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22일 기준으로 실버바 1kg 가격이요 110만 원에서 120만 원대인데 삼성금거래소, 한국금거래소 뭐 기존에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폐공사 세 회사에서 출시한 실버바 가격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하더라고. 아, 차이가 별로 없군요. 예, 역시나 금, 은 자체가 동질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조폐공사 실버바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반짝거려. 윤기가 나. 그럼 사셨어요? 아니죠. 네이버에서 사진으로만 봤죠. 사셔야지. 예. 돈 좀 번 다음에 살게요. 예. 기념주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념주화 모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 기념주화 모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기념할 만한 게 하나 네. 있습니다. 88 올림픽? 아, 그거 말고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전두환을 탄생시킨 제5구 광국 출범 기념주화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근데 그건 가치가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전두환이 이 악명 놓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다. 예전에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 남겨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아무튼 웃자고 한번 드린 얘기입니다. 오. 전두환 취임 기념주화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부다. 쓰던 물건부터 핏자국과 마지막 냄새까지 생전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 전화가 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간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세탁용 섬유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스며 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예상 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살 현장에서 마주한 캠핑장, 분홍색 텐트가 방 가운데 세워져 있다. 특수청소부가 마주한 서로 다른 고독사의 얼굴들. 김영사 신작 죽은 자의 집 청소.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죠. 근데 강아지와 함께 미술관을 간다. 요거 상상이 되십니까? 개들도 미술 관람을 해야죠. 그래야지 잘 짖지도 않고 똑똑한 개가 되겠죠. 그림을 보고 짓지 않을까 싶은데 예. 놀랍게도요. 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개가 미술관에서 전시물을 볼 수가 있어요. 전시 제목도요.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여기에서 펼쳐지는 전시인데요. 오는 25일. 일단은 우리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오프라인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작품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25일 유튜브로 선 공개를 합니다. 미술관이 휴관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두 자릿수가 계속 유지가 되면 바로 개관이 될 겁니다. 그때는 바로 강아지와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광화문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장소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용진이 형이 스타필드도 개방한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진짜 개가 많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가 진짜 개판이다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전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술관이 지향하는 모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구축된 미술관이 비인간을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느냐. 이러한 테마라는 거죠. 윤범모 관장님은요. 이제껏 미술관에 온 적 없는 반려동물 개를 새로운 관람객으로 맞이함으로써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개입장료도 따로 받는 건가요? 안 받죠. 사람이 내면 퉁 치겠죠. 퉁치는 건가요? 아무튼 뭐 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뭐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 반려견 데리고 들어가는 국회의원 때문에 또 난리가 한번 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반려견이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개가 갈 수 없는 곳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도 같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을 개도 같이 가는 거.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개는 개, 사람은 사람 너무 나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 죽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좀 영감을 얻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독립 책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독립 책방들 매출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나온 사례 중에서 두 가지를 접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독립 책방 플러스 드론으로 확인한 당도가 확실한 귤 이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예, 이 두 가지만 일단 접목을 해 보셔도 책방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벌써 일부 책방에서는 반려견 입장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진짜 반려견이랑 같이 책도 읽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뭐 사람들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